이곳은 어느 곳으로 통하는 좁은 길인가요? 이곳은 어느 곳으로 통하는 좁은 길인가요? 가련한 어린 소녀의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먼 곳에서 들려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 불행한 사람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행은 이른바 세상에 대해 당당히 항의할 수 있고 또 세상도 그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줍니다. 하지만 나의 불행은 모두 나의 죄악에서 기인한 것이라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입안에서 웅얼거리며 한마디라도 항해 비슷한 말을 꺼내려 하면 히라메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잘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구나라며 어이없어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자인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가 약한 것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죄악의 덩어리인 것만 같아 그저 스스로 점점 더 불행해질 뿐 이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일단 뭐라도 적당한 약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안주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안주인은 마치 플래시 불빛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경악이나 혐오가 아닌 거의 구원을 바라는 듯한 사모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분명 불행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라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안주인이 목발을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려가 부축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안주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자 안주인의 커다란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나는 약국을 나와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시코에게 소금물을 타오게 해 마시고는 말없이 누웠습니다. 이튿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몰래 했던 각혈이 너무나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그 약국으로 가 이번에는 웃으면서 안주인에게 참으로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고백하고 상담했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해요. 우리는 마치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돼요. 제 남편도 폐결핵이면서 술로 균을 죽인다며 술에 절어 살다가 스스로 수명을 단축했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약을 드릴게요. 술만은 끊으세요. 안주인, 과부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바인지 어딘지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하고 입원 중이었으며 집에는 중풍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주인 자신은 5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토닥토닥 짚으며 나를 위해 저쪽 선반, 이쪽 서랍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조혈제예요. 이건 비타민 주사에. 주사기는 여기 있고요. 이건 칼슘 알약. 위장을 상하지 않게 디아스타아제도 드릴게요. 이건 뭐고 저건 뭐라며 5, 6종류의 약품을 애정을 담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한 아주머니의 애정 또한 내게는 너무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안주인이 이건 정말 무슨 수를 써도 술을 마시고 싶어 참을 수 없을 때 쓰시는 약이에요 라며 재빨리 종이에 싼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해롭지 않다는 안주인의 말을 나도 믿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술의 취기가 참으로 불결하게 느껴지던 참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어 나는 아무런 주저없이 내 팔에 그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불안도, 초조함도, 수줍음도 깨끗이 사라졌고 나는 아주 쾌활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으면 몸에 쇠약함조차 있고 만화 작업에 몰두하게 되어 스스로 그리면서도 웃음이 터질 만큼 기묘한 아이디어가 솟구쳤습니다. 하루에 한 대였던 것이 2대가 되고 4대가 될 무렵에는 나는 이미 그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중독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약국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이지 심각한 중독 환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타인의 암시에 참으로 무력하게 걸려드는 체질입니다. 이 돈은 쓰면 안 되라고 해도 너 같은 노민이 보나 마나 쓰겠지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은 기묘한 착각이 들어 반드시 그 돈을 써버리고 맙니다.
그 중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부탁이야. 한 상자만 더, 외상은 월말에 꼭 갚을 테니까. 외상이야 언제든 상관없지만 경찰 쪽이 까다로워서요. 아, 언제나 내 주변에는 뭔가 탁하고 어두우며 수상쩍은 그늘진 자의 기운이 맴돕니다. 어떻게 좀 잘 속여봐요. 부탁해, 아주머니. 키스해줄게. 안주인은 얼굴을 붉힙니다. 나는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약이 없으면 일이 전혀 안 돼. 나한테는 그게 강장제 같은 거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호르몬 주사가 낫겠어요. 사람 바보로 아나. 술이든 아니면 그 약이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니까요. 술은 안 돼요. 그렇죠? 나 말이야. 그 약을 쓰고 나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 덕분에 몸 상태가 아주 좋아. 나도 언제까지나 이런 형편없는 만화나 그리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이제 술 끊고 몸 고치고 공부해서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되어 보일 거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이야. 키스해줄까? 안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곤란하다니까요. 중독되어도 난 몰라요. 토닥토닥 목발 소리를 내며 선반에서 약을 꺼내더니 한 상자는 못 드려요. 금방 다 써버릴 거잖아요. 절반만 가져가세요. 치사하게 시리. 뭐 어쩔 수 없지. 집에 돌아와 즉시 한 대 주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요시코가 겁에 질려 묻습니다. 아프지. 하지만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싫어도 이걸 해야 해. 나 요즘 아주 기운 넘치지? 자, 일하자. 일. 나는 들떠서 떠들어댑니다. 한밤중에 약국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토닥토닥 목발을 짚고 나온 안주인에게 다짜고짜 매달려 키스하며 오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주인은 말없이 내게 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약품 또한 소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끔찍하고 불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완전한 중독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파렴치의 극치였습니다. 나는 그 약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추나를 베껴 그리기 시작했고 그 약국에 장애가 있는 안주인과 문자 그대로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안 될 뿐이다. 수치 위에 수치를 덧칠할 뿐이다. 자전거를 타고 푸른 잎사귀 위에 폭포를 보러 가는 일 따위 나에게는 가당치도 않다. 그저 더러운 죄 위에 추악한 죄가 겹치고 고뇌가 증대되고 강렬해질 뿐이다.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다 라고 결심을 굳혀도 결국 아파트와 약국 사이를 반쯤 미친 사람처럼 왕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약 사용량도 덩달아 늘어났기에 약값 빚은 무시무시한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안주인은 내 얼굴을 보면 눈물을 글썽였고 나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그 다음은 목을 매는 수밖에 없다는 신의 존재를 건 결의로 고향의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내 실정 전부를 여자에 관한 일은 차마 쓰지 못했지만 고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욱 나빴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나는 그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의 양을 늘려버렸습니다. 오늘 밤 10대를 한꺼번에 주사하고 스미다강에 뛰어들겠다고 남몰래 각오를 다지던 그날 오후 히라메가 마치 악마의 직감으로 냄새를 맡은 것처럼 호리키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너 각혈했다며? 호리키는 내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고맙고 기뻐서 나는 그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정한 미소 하나에 나는 완전히 패배하고 매장당해 버렸습니다. 나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어쨌든 입원해야 한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라라며 히라메도 차분한 어조로 자비롭다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고요한 말투였습니다. 나를 타일렀습니다. 나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훌쩍 울며 두 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요시코를 포함해 4명은 아주 오랫동안 자동차에 흔들렸고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숲속의 커다란 병원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곳이 요양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아주 부드럽고 정중한 진찰을 받았고 의사는 마치 수줍어하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당분간 여기서 정양하시죠. 히라메와 호리키, 요시코는 나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코는 갈아입을 옷이 든 보따리를 내게 건네주더니 말없이 허리띠 사이에서 주사기와 쓰다 남은 그 약품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는 역시 그것이 그저 강장제라고만 믿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제 필요 없어. 실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권유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은 내 그때까지의 생애에 있어 그 순간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나의 불행은 거절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권유를 거절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영원히 수선할 수 없는 냉랭한 균열이 생길 것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때 그토록 반쯤 미쳐서 갈구하던 모르핀을 실로 자연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요시코의 이른바 신과 같은 무지에 얻어맞은 것일까요? 나는 그 순간 이미 중독자가 아니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 수줍은 듯 미소 짓던 젊은 의사에게 안내되어 어느 병동에 갇혔고 가짱 하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던 그 지하를 마셨을 때의 내 어리석은 잠꼬대가 참으로 기묘하게 실현된 셈이었습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광인들뿐이었고 간호인도 남자였으며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광인이었습니다. 아니, 단언컨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인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갇힌 자는 미친 개고 갇히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모양입니다. 하느님께 묻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호리키의 그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운 미소에 나는 울었고 판단도 저항도 잊은 채 자동차에 탔으며 그렇게 이곳으로 끌려와 광인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여기서 나간다 해도 나는 역시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히게 되겠지요. 인간 실격. 이제 나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초여름 무렵으로 쇠창살 창문 너머로 병원 마당에 작은 연못에 붉은 수련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때 뜻밖에도 고향의 큰형님이 히라메를 데리고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 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도 이제 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생활비 걱정도 시키지 않을 작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여러 미련이 있겠지만 곧바로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해라. 내가 도쿄에서 저지른 뒷수습은 대체로 시부타. 히라메, 다 해주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 특유의 고지식하고 긴장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의 산천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드러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말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뒤 나는 더욱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는다. 내 가슴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두려운 존재가 이제 없다. 고뇌의 단지가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고뇌의 단지가 유독 무거웠던 것도 어쩌면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큰형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정확히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기차로 4~5시간 남하한 곳에 동북지방치고는 드물게 따뜻한 해변 온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변두리에 방이 5개나 되지만 꽤 오래된 집인 듯 벽은 허물어지고 기둥은 벌레가 먹어 도저히 수선할 수도 없을 정도의 초가집을 사서 내게 주었고 60이 다 된 끔찍한 붉은 머리에 못생긴 식물을 한 명 붙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남짓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테츠라는 그 늙은 식모에게 몇 번인가 기묘하게 범해지기도 하고 가끔 부부싸움 같은 것을 하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가슴의 병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며 살이 빠졌다 쪘다 하고 혈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는 테츠에게 카르모틴, 수면제를 좀 사오라고 마을 약국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평소 상자와 다른 모양의 카르모틴을 사왔기에 별 생각 없이 자기 전에 열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잠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배속이 뒤틀려 급히 변소로 달려갔더니 맹렬한 설사가 쏟아졌고 그 뒤로 연달아 3번이나 더 변소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의아해서 약 상자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헤노모틴, 하제, 설사약이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고 누워 배 위에 유탄기를 올려놓은 채 태치에게 잔소리나 좀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이봐, 이건 카르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라고 적혀 있잖아. 말을 꺼내려다 그만 으후후후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페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희극 명사인 모양입니다. 잠들려고 설사약을 먹고 게다가 그 설사약의 이름은 헤노모틴. 이제 나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이른바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하나 진리처럼 느껴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나는 올해로 27이 됩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40 이상으로 봅니다. 라고 마담은 말했다. 나는 남이 억지로 맡긴 소재로는 글을 쓰지 못하는 성미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줄까 생각도 했지만 3장의 사진, 그 기괴함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적어두었다. 그 사진들의 마음이 이끌려 일단 노트를 맡아두기로 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하며 몇 동 몇 번지에 누구누구씨, 여자 대학 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집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새로 이주해온 처지라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이 찻집에도 들른다고 했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와 가볍게 술잔을 나누고 신세를 지기로 한 뒤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노트들을 탐독했다. 수기에 적힌 것은 옛날 이야기였지만 지금 사람들이 읽어도 꽤 흥미를 느낄 것이 틀림없었다. 서투르게 내 필치를 가미하기보다는 이대로 어디 잡지사에 부탁해 발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산 해산물은 말린 생선뿐이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친구의 집을 나서서 얘의 찻집에 들렀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이 노트를 당분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이 사람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10년 전쯤에 교바시 가게로 그 노트와 사진이 담긴 소포가 왔는데 보낸 사람은 요장이 분명하지만 소포에는 요장의 주소도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공습 때 다른 물건들 틈에 섞여서 이것도 신기하게 살아남았는데 전 얼마 전에야 처음으로 전부 읽어보고 울었나요? 아니요, 울기보다는 안 되겠더군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되어서는 이제 끝인 거죠. 그로부터 년이 지났으니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당신에게 주는 보답의 뜻으로 보낸 것이겠지요. 다소 과장해서 쓴 부분도 있는 듯하지만 당신도 상당히 심한 피해를 입은 모양이네요.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고 제가 이 사람의 친구였다면 역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마담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장은 참 솔직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거 참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시더라도 하나님같이 착한 아이였답니다.